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예상대로 미국의 차기 행정부 개혁을 담당하는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게 됐죠. 연방 공무원 사회에서 벌써부터 대량 해고에 대한 공포감이 퍼지고 있다는데 과연 머스크가 실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김승혁 키움증권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상했습니다마는 괴짜 기업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제 정부 효율부 수장이 됐습니다. 이게 장관 같은 자리인데 인도계 기업인과 공동으로 지명이 됐죠. 자,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인을 적극 후원을 했습니다만 머스크의 어떤 면을 보고 이런 정부 효율부를 맡긴 걸까? 정부 효율부는 미 연방정부의 개혁을 총괄하는, 지지하는 그런 부처가 될 텐데 이정환 교수님, 머스크의 어떤 면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런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지명했을까요? 일단은 이 정부 효율부라는 것 자체가 흔히 말하는 작은 정부를 취하는 어떤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아직 이게 부서 될지 이제 기획재정부라든지 산업통상부라든지 이런 부로 될지 아니면 위원회로 될지 조금 불투명한데 아마 위원회로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부서가 아니고 위원회로?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신탁이라든지 그러니까 외부 인사랑 정부랑 같이 하는 위원회 형식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자라면 미국 정부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향후 백서 같은 것들 정확하게 내고 이 백서 지금 뭐 데드라인까지 2026년 뭐 7월 4일까지 뭐 하겠다라는 의견까지 주면서 뭐 데드라인까지 좀 제시를 했는데 백서라든지 이런 가이드라인 통해서 미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효율화돼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인력이라든지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감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분석을 할 것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일론 머스크는 제조업을 하는 기업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생산 과정이라든지 이런 효율성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력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사실 뭐 스페이스 X 같은 걸 통해서 인공위성을 계속 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효율성을 보여줬거든요. 사실 시장이 나사보다 낫다라는 걸 보여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코닉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 실제로 뭐 그 트위터를 인수할 때 지금 X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적극적으로 뭐 해고를 통해서 조직을 개편한 이런 어떤 경험들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업 방식에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이런 트럼프의 관점과 잘 맞았을 거고 이런 철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할 따름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게 나온 거 아니고 추측을 할 따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하고 그 효율성 덕에 지금 기업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트럼프 당선인을 높이 샀을 텐데 이렇게 정부 효율부 좀 위원회가 될 거다. 이정환 교수님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혹시 이렇게 지명된 후에 트럼프가 지명한 후에 머스크가 어떤 공식적인 좀 발표가 있었습니까? 입장 발표? 뭐 머스크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를 내가 굳이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좀 보수적으로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이제 찬성하지도 너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도 않고 약간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는 있지만 사실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조금씩 보이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런 이 부서 자체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로 구성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기업 같은 경우로 보면은 이제 맥킨지 같이 좀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자문위원 같은 역할을 좀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트럼프가 그거를 자문을 해주는 과정에서 본인이 본인만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머스크가? 머스크가.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머스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프로스 앤 컨스가 있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이제 취할 수 있는 이점이 충분히 많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정부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인세 인하라던가 재정 지출을 많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세금을 거두는 걸 덜 거둘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쓸데없이 나가는 돈을 줄여야 된다라는 게 트럼프의 기본적인 아젠다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취하고자 하는 바가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면 그럼 둘의 어떤 입맛이 좀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2026년 7월 4일까지 어떤 정부 개혁 구상을 4개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데드라인도 좀 정해놨는데 그러면 그동안의 유세 기간 중에 트럼프 당선인이 한 얘기라든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원하면서 얘기한 것들을 보면 미국 정부, 연방 정부를 어떻게 바꿀 것 같다. 그런 얘기들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아무래도 뭐 이렇게 백서가 나올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요. 사실 바이든 행정부도
코로나19가 딱 끝나자마자 대선이 돼서 예. 어떤 것을 했냐 그러면 100일 동안 공급망 관리에 대해서 백서를 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관리? 예, 공급망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대통령 명령을 내려가지고 행정명령을 내려서 백서 같은 거 발간하고 이런 방식을 취하거든요. 결국은 백서가 돼서 칩스법이라든지 칩스앤사이언스법이라든지 IRA법이 나오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위원회라는 것들이 백서를 내고 백서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시장과 교류하는 이런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이 관점 트럼프가 이야기할 것은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을 좀 줄이자. 이게 조세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비효율적인 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됐다라는 의견이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정부 조직 같은 것들이 비효율적으로 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자꾸 공무원들이 늘어가는데 누군가 제어하는 사람은 없고 그런 것들이 이제 향후 재정 부담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고 네. 효율화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아젠다만 세팅을 하고 있는 뭐 상태이긴 하지만 정부 뭐 426개 조직은 뭐 99개를 감축하겠다. 우리는 그 연방 정부 재정이 보통 지금 6.9조 달러 가량 쓰는데 예산이 한 해 예산이 그 정도 예산 정도 되는데 그거를 뭐 2조 달러 이상 감축하겠다라는 아젠다를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중요한 건 백서 같은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의 문제거든요. 결국 서류로 우리가 조사를 해봤을 때 A, B, C라는 아젠다 하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이렇게 쭉 있고 이것들 지적해서 시장에 혹은 공무원들의 의견을 받고 이런 과정들을 안 거칠 수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예측 불가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문서화돼서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은 정부가 임플리멘트 할 수가 없기 그러니까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근데 이게 방향 자체는 조직을 줄이고 아까 말씀드린 재정 지출 좀 줄이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충분히 연구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지원 전 대통령, 전 대통령 할 때 다 했던 과정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충분한 이제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데 유세 기간 중에 한 걸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연방 정부 지금 예산이 이제 6조가 훨씬 넘잖아요. 그 중에서 2조 줄이면은 30% 예산을 뭐 줄인다. 이제 선거 때 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리고 연방 정부 기관이 뭐 400개가 넘는데 그걸 90개 정도로 99개로 줄인다. 어마어마한데 이번에 함께 정부 협의를 이끌 것으로 지명이 된 분이 있죠. 인도계 미국인 기업인이죠. 라마스와미. 훨씬 더 일론 머스크보다 좀 더 공격적인 분 같아요. 이분의 그 공약이랄까 예상하는 것도 굉장히 정부 부처를 뭐 거의 막 없애버리겠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공약을 표명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 세부안들 그러니까 그분들의 발언보다는 실제 실천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좀 더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2조 달러 정도를 줄일 거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두 분의 공약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실천 가능하냐 정부에 어떤 큰 타격을 줄 것이냐에 대한 여부를 저희가 좀 봐야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예요? 2조 달러 줄인다는 거는 2조 달러라고 하면 지금 흔히 이제 예를 들어 복지 예산이라고 하면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같은 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바마 케어 같은 거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웬만한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것들은 건들 수는 없지만 저희가 저소득층들을 위한 어떤 복지라던가 이제 사실 아니면 교육을 위한 어떤 법안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결국에는 이민자들을 내쫓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 저소득층 백인들에게 일자리를 되찾아주고 그 사람들에게 나가는 복지 자금을 좀 줄이겠다라는 게 일련의 같은 맥락 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그런 어떤 자금들이 쓸데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은 정부 체제 속에서 줄이겠다라는 건데 사실 저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2018년 11월 중간 선거 때 트럼프가 2017년에 이제 첫 대선을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이 레드 스왑이었습니다. 그때도 상하 양원을 다 공화당이 잡았어요. 그때도 이제 같은 레드 스왑 현상이 이루어졌는데 2018년에 민주당이 다시 치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2018년 이제 한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에 이제 증시가 좀 빠졌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라면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게 좀 크게 발단이 되면서 2018년 10월부터 한동안 증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증시가 좀 많이 내리니까 당연히 시장 참여자들의 민심 같은 것도 별로 안 좋았고요. 두 번째로는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반발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거를 강행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지지율 면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만 실천을 하기에는 이미 과거 한번 본인이 잡았던 권력을 놓쳤던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럼 이번에도 당연히 실천했고, 그러니까 공약을 했기 때문에 행동을 이어가는 건 맞지만 그게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은 좀 다른 문제다. 저희가 행정부가 들어서면 100일 기간 동안에 본인의 어떤 어프로치를 충분히 보여주는 기간이라 상당히 공약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데 그것과 실천은 다른 얘기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연방 정부 조직을 대거 줄이고 정부 인력을 대량 해고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2조 달러 2조 달러는커녕 1조 달러만 줄이려고 해도 예산이 다 필요한 곳에 쓰이는데 너무 공연불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듭니다만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그렇게 얘기했네요. 정부 효율부가 맨하탄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이 맨하탄 프로젝트가 이게 뭡니까 이게 미국에? 일단은 맨하탄 프로젝트를 이해하시려면 그레이트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맨하탄 프로젝트란 것은 사실은 이거 원자 폭탄을 만들려는 계획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들 다 모여가지고 전 학자들이 모여서 혹은 그리고 기술자들이 이게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서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원자 폭탄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원자 폭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기획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함의하는 게 뭐냐? 네. 결국은 뭐 이게 사실은 메시지를 굉장히 잘 내보낸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렇게 강했던 나라가 된 것처럼 다시 한번 강하게 되겠다라는 의지를 좀 표명하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한테 맨하탄 프로젝트로 그러면 이제 일본,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을 미국의 힘으로, 단독의 힘으로 종식시켰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완전히 게임 체인저였으니까. 게임 체인저이고 게임을 지지부진했던 것을 완전히 종결시키고 한동안 미국이 끌어가는 나라, 미국이 어떻게 맨날 그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위대한 미국이라는 이야기하는데 위대한 미국을 만든 프로젝트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도 이제 작은 정부를 만들면서 작은 정부가 결국 위대한 정부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더 씌우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쪽 해석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 해석의 여지긴 하지만 그런 식 해석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맨하탄 프로젝트 2차 대전을 전쟁으로 종식시키는 게임 체인저로 이번 정부 효율부를 생각하고 있다 그런 거네요. 자, 머스크가 이제 지명이 됐으니까 이제 뭐 이게 상원을 인준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머스크 하는 사업이 전기차, 우주항공, 뭐 방위산업, 인공지능 정말 많지 않습니까? 실제 이게 정부 조직의 장이 되면은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머스크는 피해가거나 극복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아직 관련돼서 사실 명확한 방안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미 한번 비슷한 사례로 본인이 이제 잡았던 거를 내려놨던 사례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머스크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스페이스X, 테슬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경제 관련된 어떤 기업체들이 당연히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제도적으로 막히느냐 아니면은 그냥 본인 스스로 그거를 잘 규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냥 자문위원회 형식으로만 이제 이 그 위원회를 꾸린다라고 하면 그럼 그 규제 같은 것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이해 충돌 문제가 덜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뭐 지금까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정부 부처로서 나중에 소속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자산 같은 것들을 처분해야 되거나 이동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아직은 일론 머스크가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뒷과실을 좀 따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정부 부처 일반 장관으로 임명되는 게 아니고 위원회처럼 될 것 같지만 아주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 충돌을 어떻게 벗어날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사실 테슬라가 운영하는 머스크가 운영하는 사업이 연방 정부나 주 정부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소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연방 정부가 뭐 소송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감시한다고 해야 되나? 자,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여튼 굉장히 그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뭘 하려고 그러나 이런 좀 의구심도 들어요. 이게 사실은 그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게 정부 효율화라는 것은 감원을 시킨다는 건데 그리고 부처의 힘을 줄이겠다, 부처를 감원시키겠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AIX, 그 스페이스X라는데 말을 잘 듣는 부서들은 좀 덜 감원시키고 이거 혹시나 이게 뭐 개연성이긴 하지만 사실 기사들에서 의혹하는 것들은 이해 충돌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모든 부처들이 다 그 사업들이
특히나 일론 머스크 사업들이 자동차도 있고 스페이스쉽도 있고 다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모든 부처들이 다 걸려 있고 이게 소송도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걸려 있잖아요. 소송도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데 이 사실은 조직을 어떻게 보면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소송에 걸려 있다. 이런데 다른 부서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제 물론 자기는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지만 뭐 저절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눈치를 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워낙 또 사업 분야가 포괄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아마 드릴 수 있을 수밖에 없고 사실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데 구조조정의 당사자가 또 이런 소송을 하고 있다 이런 이상한 좀 구조로 가고 있어가지고 뭐 언론에서는 비판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머스크가 이제 시장주의자고 시장의 효율성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의 비효율, 이 군더더기를 좀 줄이겠다는 거지만 또 모두 자율과 규제 완화, 규제 철폐만 주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머스크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발 초기부터 좀 규제가 필요하다.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머스크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저희가 흔히 인공지능을 강인공지능으로도 분류가 가능한데 지금은 생성형 AI,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퀘스트를 주면은 그거에 대한 대답을 충실하게 하는 AI까지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AI가 뭐냐라고 하면 추론형 AI까지 나가야 된다. 추론형 AI. 그래서 저희가 어떤 퀘스트를 줬을 때 그거를 단순히 답만 주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판단이라던가 추론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답변을 주는 AI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게 지금의 어떤 AI 산업의 플로우거든요. 근데 사실 강 AI라고 가면 여기서부터는 판단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라든가 도덕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AI가 추천하는 대로 예를 들어 주식을 샀다라고 했는데 주식이 크게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있느냐? 자율주행을 했는데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다. 그래서 운전자가 예를 들어 죽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여러 가지 사실 문제될 만한 소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 AI의 발전 속도는 상당히 빨라요. 지금 상승 속도를 기울기로 따졌을 때 저희가 옛날 도함수를 그려본다라고 하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장 속도는 너무 가파르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본인들이 계속 캐펙스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브레이크는 분명히 걸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거를 중간에 걸긴 어려우니까 아예 초반부터 걸어야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스텝을 맞춰서 AI를 발전시킬 수 있을 거다. 대략 이런 구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왜냐하면 규제가 가능한 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규제 때문에 AI의 발전을 좀 늦춘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 속도가 너무 가팔라서 내가 잠깐 뒤처지면 더 이상 쫓아갈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너도나도 해야 되고 생존이 달려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의로 너가 잠깐 멈춰라고 하면 사실 이걸 과연 누가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좀 의문점이 남아 있죠. 네, 여튼 머스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본인의 이제 철학이 과연 이런 정부 효율을 운용하면서 어떻게 나올지 실제 규제 쪽으로 가게 된다면 빅테크 기업들과 또 갈등도 예상이 될 수 있고요. 실제 구체적인 정책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근데 머스크가 과연 정부 효율을 비효율을 얼마나 없앨지는 모르지만 트럼프 일기 때도 이게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억만장자 칼 아이칸이 규제 관련 정비에 대해서 일을 좀 맡았는데 제대로 성과를 못 냈다는데 당신은 어땠습니까? 트럼프 일기 때는? 이제 이분은 뭐 제가 알기로는 헤지펀드 투자자, 그러니까 결국은 펀드 운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어떤 효율성을 찾아서 혹은 기업의 가치를 찾아서 투자하시는 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사익 추구 행위 때문에 1년 만에 물러나서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평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했다. 아무것도 못했다는 평가가 많은데 일론 머스크에 좀 기대하는 것들은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융하시는 분들하고 또 제조업하는 사람들은 이 효율성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그다음에 이 조직 관리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 조직도 일종의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네. 하면은 이 안에서 어떻게 효율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차원에서 효율성을 어떻게 추구하냐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 역시 이제 사실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시장에 대응하면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데서 조금 더 기대는 걸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금융업 하는 사람하고 제조업 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업가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고 지난 1기에 트럼프 1기에는 아무래도 금융하시는 분이 와서 사실 이게 정부 조직을 개혁하려 그러면 금융하시는 분들이 PE 같은 거 해서 기업 인수하면 사실 비용 절감 이런 쪽으로밖에 못 가거든요. 이게 뭐 어떤 혁신적인 조직 개혁이라든지 이런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트럼프 혹시나 이제 머스크에 대해서 좀 더 기대하는 것들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기업을 유기적인 조직으로 인식을 해서 그 안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과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 뭐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기 때 연방정부 규제 정비를 맡았던 칼 아이카는 이제 헤지펀드 운영자였는데 오래가지 못했다 사익 추구 때문에.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조금 기대하는 바가 다르지 않겠느냐 뭐 기대를 걸어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연방정부 예산이 6조가 훨씬 넘는데 7조 가까운데 그중에서 2조를 줄인다 그러면 뭐 말대로 되든 않더라도요. 예산을 줄이면 이제 인력을 결국 줄이는 거잖아요. 조직을 작게 만들려면 인력인데 자, 미 연방정부 공무원이 200만 명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이제 300만 명 가까운데 어떻게 자를 수가 있을까요? 해고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머스크라고 해도. 우선은 이제 본인들이 공약한 대로 전부 다 해고를 할 수는 없을 거다가 지금의 시장 평가고요. 근데 다만 그럼에도 이러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숫자보다 조금 더 가능할 거다라고 보여지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랑 좀 다르게 당장 2018년 이제 트럼프 1기 시절과 다르게 지금은 생산성이 훨씬 높아졌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시점으로 봐서 크게 3가지 정도의 어떤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공급망 이슈. 저희가 글로벌 공급망 밸류 체인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인구 구조의 변화, 고령화라던가 이민 관련된 어떤 큰 변화를 눈에 앞두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AI의 생산성 발전. 이 3개가 지금 미국의 어떤 변화 가능성을 좀 이끌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과거랑 다르게 동일한 노동 단위가 투입되더라도 같은 생산을 해내는 건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도 일종의 기업이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과거와 다르게 생산성의 척도를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과물이 동일한데 과거와 동일한 결과물이지만 투입되는 노동은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그냥 줄이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이런 아젠다 속에서 인력 감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생산성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뭔가 인력 감축에 좀 여지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머스크의 어떤 자기가 생각을 조금 실현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미 연방정부 공무원의 상당 부분이 군인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30% 이상의 군인일 텐데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생산성이 올라서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공무원을 줄일 수 있을까? 이게 법을 확실하게 고치지 않으면 연방 공무원 줄이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이란 것은 나라의 일을 하는 대신 어떻게 보면 자배, 일자리의 안정성이 보장된 이런 직장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는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교묘하게 이제 지금 나온 이야기들은 워싱턴 DC 근처에 있는 부서들 다른 지역으로 파견시키면서 직장에 내보내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이게 군사 문제는 또 안보 문제인데 군인 같은 경우 또 해외 파견 나가 있는 분들은 뭐 그쪽에서 돈을 대라라든지 다양한 기법들을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구체화된 건 없고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처음에 서류가 나왔을 때, 처음에 백서가 나왔을 때 굉장히 큰 분량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거를 이해를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비전, 4년 동안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비전을 아마 잘 보는 게 더 중요하게 지금 나오는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구체화되고 연구화된 결과들은 아니고 이런 꼼수들도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뭐 아까 말씀 방위금 분담금 같은 것도 늦어가지고 또 처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아니고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백서가 확실히 나와야 저희도 이해를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환 교수님 말씀대로 방위비 분담금 같은 걸 통해서 처리한다 그러니까 한미 방위 분담금 협상에서 상당한 압력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머스크가 새로 이끌게 되는 정부 효율부가 머리 글자를 따면 DOG, 도찌네요, 도찌.
이게 도치코인을 연상시키는데 혹시 그런 차원에서 영문을 이렇게 정말 만들었을까요? 머스크가 도치코인을 밀고 있다는데. 뭐 우연의 일치이기는 하죠. 사실 의도가 섞였느냐라고 봤을 때는 네. 이거는 사실 알 수가 없지만 네. 좀 어떻게 보면 DOG도 네. 그 영문 해석 그대로 보면 정보 효율화 부처이긴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도치로 연상해서 만들었느냐라기보다는 실제 연상이 된다라는 게 더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뭐 도치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엄청 많이 올랐죠. 예.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620 정도 갔다가 좀 내려온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이제 도치와 이제 이거를 연결해서 그러면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관련된 어떤 권력을 좀 더 갖게 됐을 때 도치코인이 오를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요. 그러나 이제 왜 그럼 밀고 있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일론 머스크는 왜 도치를 사랑합니까? 왜? 이제 도치를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캐치프라이즈가 좀 된 거고요. 도치 뭐 저희가 흔히 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화성 뭐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도치코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제 탈중앙화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중앙에서 관리를 하지 않잖아요.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이제 분산원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아이디어를 같이 착용을 하면서 본인만의 어떤 캐치프라이즈로 도지를 밀고 있다라는 거지 도지 자체가 펀더멘탈이 있다 이렇게 뭐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름이 비슷한 거는 우연의 일치라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수혜를 받고 있는 건 확실하다. 네. 그리고 결국 일론 머스크는 탈중앙화에 대한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관련해서 도치를 이용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예.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 앞으로 더 오를지는 그건 이제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 이름이 같다고 해서 꼭 그 가격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트럼프 당선인의 머스크와 또 공동 지명자 라마스와미 인도계 기업인 두 기업인 혁신 기업인을 이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지명한 걸 보면서 우리를 연상해 본다. 우리나라 사정을 좀 생각해 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정부 문제라든지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라든지 이런 개혁이 우리가 더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사실 이제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조직만의 논리가 좀 고착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농림부라면은 경자유전을 하는데 사실 기획재정부 산업부는 스파팜 져야 된다고 하면은 기업들이 사실 농업을 못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든지 예. 사실 이제 교육부에서는 교육분권을 해서 지방재정교부금이 굉장히 많은데 지방에도 그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근데 행정안전부는 이제 교부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재정하고 이런 교육재정을 복지에 써야 되는 게 아니냐. 각각 부서마다 철학들이 조금씩 이게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경제가 성장하면 이 문제들이 별로 발생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하면 세금을 더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각자만의 뭐 어디는 스마트팜을 짓고 어디는 뭐 농지를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아무래도 인구 문제가 심각해지고 경제 성장이 낮아지다 보면은 자원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자원 집중한다는 것은 일부 아젠다들이 서로 시스템적으로 잘 이해가 되면서 그러니까 상충되는 아젠다들이 부서별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예. 이게 뭐 기업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이룩하려 그러면 부서 간의 어떤 철학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이게 상충하는 철학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효율성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과연 얼마나 미국 정부, 연방정부를 개혁할 것인지에 관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김승혁 키움증권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